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이 된 오보키라고 합니다. 시집간 지 3년 만에 청산과부가 되어 아들 하나 바라보며 억척같이 살았지요. 그러느라 곱던 피부에는 검버섯이 늘고 흑단 같던 머리에는 서리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만 잘 된다면 제 한 몸 가루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30년 넘는 세월을 살아냈네요. 그리고 이제야 고단한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손주들 재롱 보며 노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비싼 얼굴 한번 보여주며 무슨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듯이 야박하게 굴더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노년의 한을 넋두리하고 공감을 얻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젊음을 다 바쳐 키운 자식에게 외면당해 소갈이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제 사연을 통해 작은 위로라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홀로 외로움을 견디던 제가 야속한 자식의 말에 눈물 짓던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명절을 하루 앞두고 혼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도 하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식혜에 손주들을 위한 동그랑땡도 만들었지요. 음식을 다 해놓고는 청소도 한바탕 할 요량이어서 괜히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자식 손주 볼 생각에 들떠 힘든 줄도 몰랐네요. 그런데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엄마, 저희는 이번 설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밀려서 연휴 내내 일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도 명절인데 얼마나 바쁘면 쉬지도 못한단 말이니?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일도 많아서 눈치껏 잘해야 하거든요. 저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희 먹인다고 음식을 많이 했는데. 그러게 왜 묻지도 않고 또 그러셨어요? 추석 때도 그러시더니. 애들 데리고 내려오기도 힘든데 연서 어미가 음식하려면 힘들까봐 미리 해놓으려고 그랬지. 그럼 음식 장만한 거 가지고 잠깐 올라갈까? 아무리 바빠도 명절인데 잘 먹어야지. 아, 요즘 세상에 밥 굶을까 봐 걱정이세요? 서울에서도 잘 해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일이 바쁘다니 어쩌겠니? 차례는 내가 알아서 지내마. 아무리 바빠도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알겠지? 엄마는 제가 무슨 어린애예요? 저도 애 둘 키우는 가장이에요. 제 건강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엄마 건강이나 신경 쓰세요.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피곤한 거 아시죠? 그래, 엄마는 잘 챙겨 먹고 지내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한 마음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아들네는 지난 추석에도 애가 아프다며 내려오지 않았었지요. 그것도 명절이 임박해 연락하는 바람에 냉장고 가득 준비해 놓은 음식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었네요. 그때 아들이 설에는 꼭 간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신나게 준비를 서둘렀는데 또 오지 못한다고 연락한 겁니다. 저는 잔뜩 만들어 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한숨 쉬다 음식을 챙겨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웃에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여짓서 음식을 나눠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몇 집을 다니다 이내 기운이 빠져 그냥 음식 그릇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집마다 부모를 보려고 찾아온 자식들의 차가 마당을 꽉 채우고 분주하게 명절 준비를 하느라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혼자 장만한 음식을 들고 돌아다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군요. 그러다 몇 해 전 사별하고 외동딸 타지로 시집 보낸 옆집 언니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마침 곱게 단장하고 집을 나서는 언니와 마주쳤네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딜 그렇게 꾸미고 가? 우리 집 오는 길이야? 근데 어쩐다? 나 지금 열차 타러 가는 길이야. 우리 딸이 바쁘고 차가 막힌다고 나더러 올라오라고 표를 끊어줬거든. 그래. 난 혼자 있을 것 같아서 음식이나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아유, 고마운데 난 필요 없겠어. 근데 그 집 아들은 언제 와? 다들 일찍 왔는지 온 동네가 들썩들썩한 것 같은데. 우리 민수는 이번에 못 올 것 같아. 애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회사 일을 다 도맡아 하느라 바쁜 모양이더라고. 아휴, 그래도 남들 쉴 때는 쉬어야지. 혼자 사는 엄마 보러도 오고. 맡은 일이 많아서 쉽지 않은가 봐. 우리 민수가 워낙 책임감이 강한 애잖아. 그럼 이번 차례도 또 혼자 지내야겠네. 나라도 같이 있으면 도와줄 텐데 어쩌지? 그러지 말고 민수 엄마도 나처럼 서울로 올라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지. 요즘 애들이 오죽 바빠. 보고 싶은 부모가 올라가는 거지. 안 그래도 오라는 걸 내가 차례상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 나중에 바쁜 거 지나면 한 번 내려온다니까. 그때 보면 되지. 조심해서 다녀와. 그러고는 얼른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온다고도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없는 소리를 늘어놓은 게 괜히 찔렸던 것 같네요. 다음 날 혼자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는데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아이가 어릴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풍족한 명절은 아니었지만 외롭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머리 굵어 조금씩 바빠지던 아들이 제 살길 찾아 떠나고 나니 부쩍 적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정작 자리 잡고 나자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네요. 그렇다고 지난 세월이 억울하다는 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 잃고 딱 죽고 싶은 심정일 때 저를 움직이게 한 게 바로 자식이니까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과부가 되었다는 서름도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다 사치더라고요. 그저 어린 자식 입에 곡기 끊기지 않게 하려고 잠도 줄여가며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하던 농사일을 여자 혼자 힘으로 유지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지요. 다행히 저를 안쓰럽게 여긴 이웃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인심 좋은 마을 주민들이 품앗이로 일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10년 넘는 세월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고등학교는 도시로 가고 싶어. 담임 선생님도 내 성적이 너무 아깝다고 하더라고. 그래. 아유, 제대로 학원 하나 못 보냈는데. 누굴 닮아 이렇게 머리가 좋니? 근데 도시에서 학교 다니려면 하숙해야 할 것 같은데. 하숙하면 되잖아. 하숙비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나는 이런 시골 바닥에서 답답하게 살고 싶지 않아.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고 대학도 서울로 가고 거기서 쭉 자리 잡아 살고 싶단 말이야. 알았다. 그럼 하숙집 먼저 알아보자. 그 후로 저는 넉넉지 않은 살림을 쥐어짜며 하나뿐인 자식을 인근 도시로 유학 보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만족할 만한 좋은 하숙집을 찾긴 했지만 하숙비, 책값, 용돈까지 보내주고 나면 남은 저는 달걀 한 판 사 먹는 것도 부담이 되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1등 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이번에는 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찾아와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어머나 그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장학금을 받게 됐어. 안 그래도 등록금에 방값에 고민이 되긴 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근데 사실 나는 그 대학이 영 끌리지 않아? 어머,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좀 무리를 하더라도 1년 재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뭐, 아니, 그럼 학비도 나오는 대학을 포기하고 다시 재수를 하겠다는 거니?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근데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면 평생 후회되고 불행할 것 같아.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1년 더 공부해보고 싶어. 그래, 네가 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아들은 장학금 받을 기회를 걷어차고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내주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러느라 제 밥상은 더 초라해지고 궁핍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아들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재수하던 아들이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그런데 기숙사 추첨에는 떨어져서 학교 앞에서 자취해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잘했구나.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타지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 많았다. 자취방 구할 돈이랑 등록금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보마.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들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지요. 아무리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빠듯한 살림에 그런 큰 돈을 구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남겨준 논밭을 팔아야만 했어요. 혀를 내두를 만큼 비싼 대학 등록금과 서울 방값을 감당하려면 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농사일을 할 수 없어 대신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버스 타고 읍내로 나가 건물 청소하고 오후에는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았어요. 그러다 한밤중에 일이 끝나면 또 대중목욕탕을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저축까지 했네요. 언젠가 아들에게 또 목돈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군대 다녀와 대학 졸업한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걔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집이 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 장모한테 책 잡히고 싶지 않아서 신혼집은 제가 자가로 준비한다고 큰 소리 쳐버렸어요. 아니, 서울 집값이 얼만데 그런 말을 했어. 무슨 방법이 있는 거니? 방법은 무슨? 그래도 제가 대기업 다니니까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그거에 2년간 모아놓은 걸로 어떻게든 구해볼 생각이었죠.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맞는 집이 없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또 쌈짓돈까지. 탈탈 털고도 모자라 보험이란 보험은 모조리 해지해 집 사는데 보태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원하는 집을 살 수 없다고 툴툴거리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인 집까지 팔았네요. 그리고 저는 인근에 있는 낡고 좁은 집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지요. 아들은 그제야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겨우 여자친구가 좋다는 집 마련하게 됐어요. 상견례 날 잡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다행이구나. 근데 상견례 전에 나도 며느리 얼굴은 한 번 봐야 하는 거 아니니? 유미 엄청 바빠요. 저도 그렇고. 근데 굳이 시간 내서 거기까지 내려가야 해요? 상견례 때 볼 텐데 뭐. 그래도 너는 사돈댁에 미리 결혼 허락받으러 다녀왔을 거 아니니? 유미 집은 서울이니까 가깝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내가 좋다고 하는 여자면 어차피 허락할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래서 저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상견례에서야 처음 보게 됐습니다.
한데 어찌나 쌀쌀맞고 찬바람이 부는지 뭘 물어볼 엄두조차 낼 수가 없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유미라고 해요. 그렇게 짤막하게 인사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거든요. 며느리는 한눈에 봐도 잘 사는 집 딸 같았어요. 제가 명품을 몰라봐서 그렇지 입고 두른 게 꽤 좋은 물건 같아 보였지요. 예비 사돈들 역시 고급진 옷을 입었지만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물어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 한 번도 웃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가시방석 같은 상견례에 다녀온 뒤 소화제를 들이켜야 했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외아들은 결혼했고 그 후로는 얼굴 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총각 때는 차례 지낸다며 꼬박꼬박 내려오던 명절조차 바쁘다며 건너뛰는 일이 다반사였네요. 손주들 얼굴 본 지도 까마득해 훌쩍 자란 아이들을 보면 못 알아볼까봐 걱정될 지경이었지요. 물론 애 둘 낳고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휴가철에 물으면 애들 데리고 종종 놀러도 다니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3번 놀러 갈 거 2번으로 줄이고 한 번쯤은 어미 보러 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속내를 아들 부부에게 내비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늘 부족하고 미안한 엄마라고 생각해 왔기에 제 생일이나 명절에 오지 못한다는 통보에도 서운함을 들킬세라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에게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더군요. 그렇게 지낸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유독 그의 설에는 혼자 지내는 명절이 외롭고 텅 빈 집안이 쓸쓸하게 느껴졌네요. 아마 저에게도 뭔가 촉이라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명절 연휴의 끝자락에 그런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날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혼자 차례 지내려니 적적하지 않았어요?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요. 근데 나 혼자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우리 막내가 이번 연휴에도 일했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민수네 식구들이 여행 가는 걸 봤다고 하던데요. 우리 막내딸 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는 거 알죠? 네,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민수가 여행을 갔다고요. 어머, 언니는 몰랐던 거예요? 아, 네. 민수가 처가 식구들이랑 베트남으로 놀러 갔다네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면세점에서 장모한테 명품백도 선물하고 장인한테는 고급 양주도 사드린 것 같다던데 하도 뭘 많이 사고 정신없어 보여서. 우리 딸이 인사도 못했대요. 그럼 언니한테는 뭐라고 하고 안 내려간 거예요? 아니, 애가 말을 했는데 내가 잠깐 깜빡한 모양이에요.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아유, 나이 먹으면 그럴 수 있지. 나도 요즘 돌아서면 까먹는다니까요. 그나저나 혼자 있다고 대충 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걱정하는 말을 건네고 한참 통화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처가 식구랑 여행 갔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저에게 거짓말하고 놀러간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섭섭함에 부하만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밥맛도 잃고 냉수만 들이켜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웃에 살던 아들의 어릴 적 친구가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건강하셨지요? 집에 내려왔다. 어머니한테 인사나 드릴 겸 들렸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너 종필이 아니냐? 네. 어머니는 그대로시네요. 그대로는 무슨 아주 폭삭 늙었지. 근데 넌 아직도 장가 안 갔다며? 너희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게 어디 제 맘대로 되나요? 민수 애들은 벌써 많이 컸지요?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사진 보면 쑥쑥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진을 봤어. 바빠서 자주 못 만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걸 어디서 봤니?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만나지 않아도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 SNS라는 곳에 사진을 많이 올리거든요. 거기 보면 민수 여행 사진 진짜 많아요. 그래. 그런 게 있어. 네, 며칠 전에도 베트남 여행 사진 올라왔던데,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아들의 친구가 제게 핸드폰을 내밀어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사돈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저는 내친 김에 더 오래전 사진까지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갖가지 핑계를 대고 내려오지 않았던 명절마다 사돈들과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는데 아들 친구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정말 대단해요. 자기 부모도 아니고 처가에 자라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시마다 안마의자며 돌침대며 비싼 선물만 하고 용돈도 두둑이 드리는지 결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저는 민수처럼 처가 식구 챙길 엄두가 안 나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아들의 친구는 악의 없이 농으로 한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애 둘을 낳고 사는 그때까지 저에게 비싼 선물이라고는 한 적이 없었어요. 선물이라고 해봐야 1년에 한 번 제 생일에 보내오는 화장품 세트나 비타민, 내복 세트가 전부였지요. 그래도 저는 어미 생일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게 고마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휴, 애들 키우며 먹고 살기 퍽퍽할 텐데. 뭘 노인네까지 챙겨. 이런 것도 은근히 비싸던데. 고맙다. 내 잘 쓰마. 그런데 저에게는 얼굴 한 번 보여주는 게 그리 어렵고 늘 생활비가 쪼들린다며 죽는 소리 하던 아들이 처가에는 그렇게 잘한다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돈도 펑펑 쓰고 뻑하면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사실도 너무나 황당하더군요. 제가 충격에 빠진 줄도 모르고 아들의 친구는 신이 나서 더 기가 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강남에서 동창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민수 장모님이 빈혈로 병원에 계신다니까 민수가 득달같이 달려가더라고요. 누가 보면 친아들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 말에 문득 몇 해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오다 대자로 넘어져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기어 나와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랬지요. 민순이, 아유, 엄마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지금 꼼짝할 수가 없다. 이 일을 어째야 하니? 조심하셨어야죠, 엄마. 그리고 그런 일 생기면 얼른 구급차를 부르셔야지. 서울에 있는 저한테 전화하시면 어쩌라는 거예요?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놀라고 무서우니 생각나는 게 너뿐이라. 제가 바로 구급차 부를 테니까 그거 타고 응급실 가세요. 신경 쓰이게 진짜. 그러고는 얼마나 아픈지 묻지도 않고 성질만 부리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무뚝뚝한 아들이 걱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로는 툴툴거려도 저도 어미 아픈 게 속상해 짜증내는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제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해 병원에 일주일이나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아들은 내려와 보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전화해 안부를 물은 게 전부였지요. 엄마, 허리는 좀 어때요? 물리치료받고 약 먹으니 한결 나아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급한 거라 가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의사 말 잘 듣고 조심하세요. 그래? 알았다. 바빠도 끼니 거르지 말고. 네, 그럼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러더니 잠시 후
며느리에게도 형식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다치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애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죄송해요. 아니다. 너희 바쁜 거야. 내가 잘 알지.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만 잘 살면 돼. 근데 애들 많이 자랐지. 그렇죠, 뭐. 내가 퇴원하고 몸 좀 추스르면 애들 보러 한번 올라가마. 여기를요?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실 저희 이번에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 없거든요. 이사, 아니, 이사는 갑자기 왜? 이제 애들 학교 들어가면 이런 변두리에서 공부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알아보고 있는데 집값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에요. 그래, 너희도 고민이 많겠구나. 저기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혹시 여윳돈 좀 없으세요? 뭐, 너도 알다시피 내 사정 뻔하지. 네, 그럴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요. 애 아빠도 이미 대출이 많아서 어디 더 빌릴 곳도 없고 갑갑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얼마나 부족한데 그러니? 여유 없으시다면서 묻기는 왜 물으세요? 저 그럼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러더니 짜증스러운 말투로 전화를 끊더군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누워 아픈 허리로 신음하면서도 또 아들네 걱정에 잠 못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민 끝에 그동안 일하며 조금씩 모아놓은 적금 통장까지 헐어 아들의 이사 비용으로 보내줬네요. 누가 들으면 짜증난다고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부모의 자식 걱정은 배뇌병이라 죽어 눈 감기 전까지는 고칠 수도 없는 거려. 그렇게 아들 내외는 제가 허리를 다쳐 꼼짝 못하고 입원해 있어도 내려와 보지 않던 위인들이었습니다. 비단 그때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끔 아프다는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의 연락을 받아도 늘 바쁘다며 전화 한 통으로 때우거나 그마저도 없기 일쑤였습니다. 그래 놓고 나이 든 어미의 쌈짓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던 인간들이지요. 그래도 저는 그 모든 게 다 살기 힘들어서라고 생각해 왔어요. 당장 닥친 일들이 급하니 저에게 신경 쓰지 못하고 매번 손만 벌리는 거라고 안타까워했지요. 그런데 저에게는 항상 돈과 시간에 쫓긴다던 아들 내외가 실상 사돈들에게는 온갖 인심을 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사는 노모의 주머니를 털어 비싼 선물을 바치고 잦은 해외여행을 하며 흥청망청 즐긴 거지요. 명절에 찾아온 아들의 친구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동안 어리석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저를 기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네요. 근데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시는 건 결정됐어요? 요양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민수가 어머니, 이제 더 연세 드시면 혼자 계시는 거 걱정된다고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 전세 빼면 그 돈으로 애들 방학 때 어학연수 보내면 어떨지 고민하던데요. 혹시 못 들으셨어요? 뭐라고? 아, 아직 못 들으신 거군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네요. 혹시 민수한테는 저한테 들었다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민수 딴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한 말일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그만 가볼게요. 그러더니 꽁지가 빠지게 대문을 빠져나가더군요. 아마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황급히 도망친 모양이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큰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하나뿐인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을 두고 먼저 떠나버린 남편도 미웠지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제 마음과 같을 거라고 믿었던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세상 천지 둘뿐이라 믿으며 애지중지 키워낸 아들이 제 어미 알기를 개똥보다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더니 70도 안 된 어미를 요양원에 보내고 꼴랑 하나 남은 전셋집까지 눈독 들였다는 게 기가 막히더군요. 며칠 뒤 온몸을 태울 기세로 열이 오르고 어지럼증이 몰려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해봐야 보나 마나 병원 가라고 한마디 하는 게 전부일 텐데. 그러면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지요. 그러다 까무룩 정신을 놓쳤는데 누군가 저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민수 엄마, 민수 엄마,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아, 왔어? 딸내는 잘 갔다 왔어? 아니, 지금 그게 문제야? 열이 이렇게 펄펄 끓는데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서 일어나. 택시 불렀으니 병원 가자고. 아이고, 내가 들여다봤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송장 치를 뻔했네. 그 사람은 명절에 딸네 집에 갔던 옆집 언니였어요. 서울 다녀와 인사하러 왔다가 정신 잃은 저를 발견했다더군요. 그래서 얼른 저를 택시에 태워 응급실까지 데려가 주었지요. 거기서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염증 수치가 높다며 바로 입원하라고 하더군요. 병명은 장염이었어요.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병원까지 동행했던 옆집 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전화번호가 뭐야? 얼른 오라고 전화해야지. 됐어. 이만한 일로 전화는 무슨. 어머나, 이만한 일이라니? 의사 얘기 못 들었어. 이대로 조금만 늦었으면 장을 다 드러낼 수도 있었다잖아. 하. 염증이 꽉 차서 장이 어마어마하게 부어 있다는데 이게 큰일이 아니야? 이제 병원 왔으니 괜찮겠지. 언니도 그만 가봐. 나 혼자 있어도 돼. 이렇게 아픈 사람을 두고 어딜 가라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민수한테 연락을 안 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일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귀신을 속여. 내가 아무 말 없다고 눈치가 없는 줄 알아? 민수 녀석 결혼하고부터 통왕래도 없고 제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와보지도 않고 혹시 그 녀석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제 엄마 간이고 쓸개고 다 빼먹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갑자기 눈물이 터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네요. 옆집 언니는 오열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얼른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요. 아유, 이 사람이 왜 이래? 지금 이러면 안 돼. 안정 취하고 치료 잘 받아야 한다잖아. 오늘 내가 여기 있어 줄 테니 일단 진정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천천히 다 털어놔봐. 고마워, 고마워. 그래서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들과 저의 지난 세월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침대 커튼이 젖혀지고 낯선 여자가 눈물 콧물로 범벅된 얼굴을 들이밀고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옆에서 듣다 보니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자식이 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살지 맙시다. 그건 옆 침대에 먼저 입원해 있던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 환자였어요. 생각지 못한 인물의 등장에 놀란 제가 물었지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올해 70이요. 근데 우리 두 아들이 하는 짓이 딱 그쪽 아들이랑 판박이야. 어머,
그러세요? 그래요. 나도 15년 전에 남편 폐암으로 먼저 보내고 아들 둘 잘 되라고 집 팔고 땅 팔아 장가 보냈어요. 근데 뻑하면 회사 그만뒀다. 이사 간다. 손만 벌리더니 나 당뇨 왔다니까 혹시 같이 살자고 할까봐 서로 떠넘기느라 난리가 났습디다. 아이고, 저런. 이게 다 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면 딸들이 엄마를 그렇게 잘 챙긴다던데. 아들들은 장가 가면 자기 마누라 눈치 보느라 그저 돈만 뜯어내려고 난리고 처가에만 굽신거리느라 정신이 없다니까요. 저는 생전 처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 신나게 떠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옆집 언니가 갑자기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중얼거렸네요. 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딸이라고 다 잘하는 줄 알아? 왜? 언니네 딸은 엄청 잘하잖아. 이번 설에도 엄마 외로울까봐 표까지 끊어주면서 오라고 한 거 아니야? 말도 마. 내가 누워서 침 뱉기고 못된 자식도 자식이라 차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명절 내내 개밥 챙기면서 식모살이 하다 왔어.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개밥이라니? 우리 딸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자기 시어머니는 개라면 질색을 해서 시댁에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명절이라 원래 다니던 동물병원이 문을 닫았다면서 나보고 자기들 집 비운 사이에 개밥 주면서 집 좀 봐달라더라. 내 기가 막혀서. 어머나. 그럼 딸이랑 명절 보내러 간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 개밥 주라고 부르는 줄도 모르고 내가 신나서 꽃단장하고 달려간 걸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니까. 그 말을 들은 저와 옆 침대 환자는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실소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간신히 웃음을 참던 두 사람도 갑자기 목청 높여 박장대소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웃고 울며 한참 난리 불루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옆 침대 환자가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김미자요. 아까 말한 대로 이른이고 지금 못된 아들 녀석들 어떻게 혼내줄지 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옆집 언니가 나섰네요. 저는 68이에요. 이름은 이화자. 딸 하나 있는데 그 모양이라 이제 전화도 받기 싫으네요. 개밥도 모자라. 내년에 애 가지면 애까지 봐달라고 하더라니까요. 이번에는 제 차례였지요. 저는 67, 오복희예요. 우리 아들은 명절에 혼자 지내는 어미한테 전화 한 통이 없었네요. 그날 저희는 누가 더 불효자를 가졌나 내기라도 하듯 밤이 깊도록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침나절에는 둘도 없을 절친한 사이가 되어 서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게 됐지요. 그런데 아침을 먹다 전화 한 통을 받은 미자 언니가 갑자기 화색이 도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희야, 너 아들한테 매운맛 한번 안 보여줄래? 매운맛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내가 우리 두 아들한테 들어간 돈 다시 찾을 수 없는지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 그 말에 옆집에 사는 화자 언니가 눈을 빛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식들한테 들어간 돈을 어디서 찾아? 자식들한테 들어갔으니 당연히 자식한테 받아내야지. 내가 다니는 복지센터에 재능 기부한다고 무료로 법률 상담해 주러 오는 변호사가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방법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네. 지금 그거 말해 주려고 연락한 거야. 복희, 너도 나랑 같이 시작하자. 아, 나는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오고. 일단
우리가 돈 준 내역을 다 찾아서 자료로 만들어 놓으래. 주민등록증 들고 은행 가서 거래. 내역인지 뭔지 그것도 달라고 하고, 애들이 핸드폰 문자로 돈 달라고 한 거 있으면 그것도 다 찾아 놓으라네. 그리고 나서는 그거 가지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래. 그거는 차용증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래. 그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돈 준 증거만 있으면 할 수 있다나 봐. 난 이제 오만정 다 떨어진 그 인간들한테 내 돈 다시 받아내서 노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야겠어. 아휴,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난 자신 없어. 복희,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자식한테 미련이 남아? 너도 남편이 남겨준 땅이랑 집 다 팔고 지금 전세로 밀려났다며? 우리가 주머니 다 털어준다고 짝수 없는 그 인간들이 고마운 줄이나 알 것 같아? 그래. 민수네 처가가 그렇게 잘 산다면서? 근데 왜 힘들게 사는 제 엄마한테 뜯어간 돈으로 처가 식구들 호강을 시켜? 안 될 말이지. 옆집 화자 언니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주름지고 갈라진 제 손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곱디곱던 새댁의 손이 농사와 식당 일에 시달려 쭈글쭈글 거북이 등껍질이 되었더군요. 그때 갑자기 사돈들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망설이던 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하는 마음을 버리고 얼른 소리쳤어요. 좋아, 한번 해보지 뭐. 만약 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나도 꿈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보여줘야겠어. 옳거니. 바로 그거지. 더는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만만한 부모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야 한다니까. 미자 언니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그 뒤로 퇴원한 저와 미자 언니는 부지런히 변호사 사무실에 쫓아다니며 자식들의 불효에 대한 반격을 준비했어요. 옆집 화자 언니도 자기 일이라도 되는 듯 신바람이 나서 도시락까지 싸와 저희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인 덕에 정말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얼마 후 아들의 집으로 소장이 발송된 모양인지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더군요. 돈 필요할 때가 아니면 생전 연락 한 번이 없던 애가 얼마나 급했는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무려 12번이나 전화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지만 그렇게 똥줄 타는 듯한 며느리의 행동만으로도 벌써 고소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좀 더 골탕 먹이려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전화를 받았지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꽥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애 아빠한테 소송하신 거 맞아요? 아, 그래. 소장이 이제 간 모양이구나. 제대로 간 거 맞다. 어이가 없어서 세상 어떤 엄마가 자식 키우려고 들인 돈을 달래요? 이게 말이 돼요? 너 맨날 나 가르치면서 똑똑한 척하더니 한글도 제대로 모지 있냐? 거기 청구한 것들은 키우느라 든 돈이 아니라 다 키워놓고 별도로 들어간 돈이잖니? 그게 뭐가 달라요? 자식은 아무리 나이 먹어도 자식이지. 어떻게 공부시킨 돈이랑 집 사라고 준 돈까지 청구해요? 남들이 들으면 무슨 수십억이라도 받은 줄 알겠네요. 겨우 푼 돈 좀 보태주신 걸로 이러실 거예요? 오냐, 그래. 내 말대로 무슨 수십억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펄쩍 뛰냐? 짜증나면 그깟 푼 돈 갚아버리면 그만 아니냐?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난 너희가 돈 줄 때까지 계속할 거니까. 누가 지치는지 한번 보자.
솔직히 저는 며느리가 성질을 부리자 또 심장이 벌렁거리고 거북해서 그대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포기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직접 전화했더군요. 엄마, 요즘 누구랑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누굴 만나든 그게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니? 엄마가 혼자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잖아요. 혹시 남자 생겼어요? 그 남자가 자식한테 돈 달라고 하래요? 뭐라고? 내 말은 내가 뭔 놈팡이한테 넘어가서 아들한테 돈 뜯으려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럼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는 거 어때요? 왜? 어미는 남자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니? 미안하지만 이거 내 발로 변호사 찾아가 내 손으로 한 일이다. 나 이 돈 꼭 받아낼 테니 괜히 전화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얼른 돈 구해서 해결할 생각이나 해라. 네.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준 돈을 다시 달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돈 제가 쫓아가서 억지로 뺏어온 거예요? 엄마가 좋아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어미는 자나 깨나 자식 걱정에 생계가 걸린 땅까지 팔아 공부시켰는데 그 돈 받아 공부한 너는 어떻게 했냐? 생일은 고사하고 명절에나 빚죽 얼굴 한 번 내미는 게 전부더니 그나마 일이 바빠 안 된다길래 이해했다. 근데 일하느라 정신없다던 애가 어떻게 장인, 장모 모시고 베트남에 가 있니? 말해봐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왜? SNS인지 뭔지 거기 대문짝만하게 자랑하면서도 이 어미는 모를 줄 알았니? 아니, 엄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솔직히 제가 든든한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대출 잔뜩 끼고 집 사서 이자만 갚다 인생 끝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가랑 마누라 비위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처가 말고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엄마는 저 잘 되는 게 싫으세요? 돈 나올 구석 있는 부모가 아니면 잘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구나. 잘 되려면 내 힘으로 잘 될 생각을 해야지. 왜 이 부모 뜯어먹고 저 부모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 나중에 네가 힘들게 키운 자식이 네가 지금 한 거랑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면 넌 어떨 것 같냐? 그런 제 말에 아들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송 좀 관두세요. 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소송 끝내려면 그동안 가져간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그거 말고 다른 합의는 없어. 알겠어?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소송을 취하하라고 저를 압박했지만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미자 언니 역시 같은 상황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절대로 약해지지 말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지요. 그러자 결국 소송의 부담을 느낀 아들이 아파트를 줄여 이사 가면서 제가 요구한 금액을 갚아주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술에 잔뜩 취한 채 전화해 이런 말을 짓거리더군요. 엄마, 그 돈 받으시니 이제 속 시원하세요? 엄마가 이러시니 저도 차라리 후련하네요. 이제 저도 그냥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너는 엄마한테 변명할 필요 없이 저희 처가에만 잘하고 살 테니 엄마도 돈 얻는 대신 아들은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냐, 그래.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 언제 네가 날 부모로 취급하기나 했니? 나도 자식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니 돈 많은 처가나 잘 챙기며 살 거라.
결국 저는 아들에게 돈은 받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받지 못한 반쪽짜리 성공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여겨 더는 미련 갖지 않으려 노력했네요. 한데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옆집 언니네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집 앞을 서성이던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냅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저는 그동안 처가가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돈 아까운지 모르고 명품만 좋아하길래 정말 재산이 어마어마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애 엄마 큰아버지가 외국에 사업하러 나가면서 돌보라고 준 집이었고 그동안 명품으로 치장한 건 다 카드로 돌려막기 했던 거였어요. 아니, 넌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여태 그걸 몰랐단 말이야? 너무 믿어서 그런지 전혀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장인어른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있는 대로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기였다네요. 뭐야? 얼마나 투자한 건데? 2억이요. 저 이제 어쩌면 좋아요. 얼마 전에 엄마랑 소송 끝났는데 친구들한테 또 소송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왜 나를 찾아와? 돈을 구하려면 은행에 가야지. 엄마, 그러지 말고 그때 제가 드린 돈하고 이 집 전세 뺏어줘.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너 그때 뭐라고 했어? 돈 많은 처가만 챙기면서 살겠다며. 죄송해요. 제가 벌 받았나 봐요.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엄마 모시면서 진짜 효도할게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연 끊고 살자고 한 건 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자식 없다고 치기로 했어. 예전에 내 죽는 소리에 주머니 탈탈 털어주던 어미는 이제 없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야. 애만 낳았다고 어른이 아니다. 이제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책임지면서 살아. 매정한 제 말에 애걸복걸하던 아들은 결국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갔네요. 그런 일이 있고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허영심 가득 찬 처가 식구들에게 질려 연을 끄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설득해 집을 팔아 빚잔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월세로 들어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답니다. 물론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없이 오직 두 부부만의 힘으로 맞벌이하면서 말이지요. 그 소식을 듣고 저 역시 속이 편치 않았어요. 아직 어린 손주들도 눈에 밟혔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또 도와주려 나서면 모든 것을 그르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아들이 처자식 건사하기 위해 스스로 발버둥치며 진정한 어른이자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같은 시름과 고충을 겪었던 인생의 동료들과 돈독한 우정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동안 도전하지 못한 많은 일에 용기를 내게 된 겁니다. 문화센터에 나가 서예도 배우고 학원에 등록해 컴퓨터도 배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그토록 꿈꾸던 유럽 여행도 가게 됐습니다. 자식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던 노년의 새 여성이 드디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의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매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자식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제 삶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
저는 늘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고 무리해서라도 이루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내 자식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미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걸 미처 몰랐네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을 되돌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호된 아픔을 겪어야만 했지요. 그러니 부디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참된 부모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 사연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